안녕하십니까, 사운드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그 빈티지 오디오 또는 빈티지 리시버들의 그 오버홀 또는 리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략 30년 이상 된 그 기기를 이제 빈티지 오디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제가 주로 다뤘던 마란츠 리시버의 오버홀. 근데 뭐 사실 70년대나 80년대 생산된 제품들은 다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꼭 마란츠가 아니더라도 그 시대에 나왔던 그 오디오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이제 오래된 기기들을 오버홀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런 작업들을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걸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지식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마란츠 리시버는 크게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위에 있는 게 녹턴형 리시버라고 하는 건데요. 1971년에서 75년 사이에 생산이 됐고요. 모토로라 출력석을 갖고 있고, 뭐 중저역이 강조된 약간 좀 미국적인 음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조한 것들이 많고요. 일본에 제조한 것도 있고, 대표 모델은 뭐 2270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갖고 있는 밑에 있는 이제 블루턴형, 아마 이 튜닝창 때문에 이제 이걸 블루턴이라고 하는 것 같고, 얘는 이제 이 튜닝창이 이제 검은색 패널 안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녹턴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블루턴형은 77년에서 79년 사이에 생산이 됐고요. 마란츠 로고가 박힌 출력석을 갖고 있고, 좀 화려하고 시원한 고역이 특색이고요. 미국에서 디자인은 됐지만 제조는 이제 일본에서 제조가 됐고, 대표 모델은 이제 주로 많이 쓰시는 게 2252B, 2265B, 2285B, 2330B 이렇게 있는데, 뒤에 B는 이제 아마 블루이기 때문에 B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모델은 항상 뒤에 B가 붙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이런 거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게 더 이제 형이죠. 더 오래됐죠. 71년도부터 생산이 됐으니까. 밑에 있는 게 이제 나중에 생산된 모델이고, 이제 한국에서 많이들 갖고 계시는 모델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모델 다 연식이 40년 이상 됐다는 거죠. 뭐 아무리 짧게 잡아도 뭐 43년 이상, 45년 뭐 그 이상 된 것도 있는데요. 이 오디오들이 45년 이상 된 모델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품이 열화됐겠죠. 사진에 보시는 이제 이런 콘덴서, 저항, 뭐 트랜지스터, 뭐 이런 콘덴서 등이 대부분 다 열화가 돼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 이제 뭐 정말 이게 소리가 난다는 게 신기하죠. 45년이 넘었는데도. 자동차 같았으면 45년이면 거의 뭐 폐차가 되고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멀쩡하게 또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그 당시에 상당히 잘 만든 명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품 자체가 열화라는 건 이제 뭐 고장 난 건 아니지만 성능 자체가 떨어진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납니다. 소리는 나는데,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그 기기들을 중고 거래를 하고 또 도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외관이 깨끗하든 안 깨끗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트급이라고 해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면 굉장히 깨끗한 제품이 있어요. 45년이 지났는데도 뭐 그 앞이나 뒤나 뭐 뒤 단자들 막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깨끗한 제품들을 보는데요. 그런 제품은 가격도 비싸죠. 뭐 보통 제품이 한 1.5배 내지 2배 이상 가격을 부르는데요. 그래서 막 상당히 기대를 해가지고 집에 갖고 와서 실제로 이제 전원을 넣고 들어보면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깨끗한 제품이 소리가 더 잘 안 나옵니다. 내부 부품을 자세히 이제 열어서 보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부품들이 노화가 돼 있고요. 실제 성능은 오히려 그 소리는 그 자주 쓰고 험하게 다룬 그 앰프보다 오히려 성능은 더 떨어집니다. 아마 그냥 창고에 보관만 해놓고 그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민트급의 소리가 더 잘 안 나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앰프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먼지인데요, 먼지. 앰프가 워낙 오래된 장비다 보니까 먼지가 쌓이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우리나라는 이제 장마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쌓이면 장마철에 이제 습기 때문에 여기 또 이제 습기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먼지가 쌓이고, 그 다음에 또 장마철이 오고, 또 굳어버리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되면서 이 먼지가 여기 고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고착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두 부품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누설 전류라고 하죠. 그 리키지 커런트라고 해서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흐르면서 이제 쇼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과전류가 흐르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부품에 영향을 주고 부품이 타버린다든지 아니면 부품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용량을 초과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먼지로 인해서 또 고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복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먼지를 다 제거를 해는 게 맞는 거고요. 전에 이제 제가 영상 올렸던 것처럼 BW백이라는 이제 그 접점 개선제인데요. 이게 아주 먼지 제거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분사만 하면 여기다가 대부분의 먼지는 이제 날아가고요. 이제 고착돼 있던 먼지도 대부분 이제 제거가 가능합니다. 꼭 먼지를 제거해 주시고, 먼지만 제거해도 성능이 한 10% 정도 갑자기 이제 소리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앰프의 부품을 물론 전부 다 새 걸로 교체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많은 부품을 다 교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구할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주요 부품들을 보면 여기 트랜지스터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저항, 반고정 저항, 콘덴서, 캐패시터로 가죠 보통. 그 다음에 코일, 다이오드, 트랜스 이렇게 있는데요. 이 많은 부품을 다 교체하기도 어렵고 사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콘덴서죠, 콘덴서.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문제가 있다면 교체를 해주는 게 맞는데, 굳이 문제가 없이 잘 동작하고 있는데 교체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코일 같은 거 예를 들면 코일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다이오드도 그렇고. TR도 문제가 생기면 타버리기 때문에 아예 쇼트나 오픈이 되기 때문에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 잘 나는데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죠. 저항도 마찬가지고요. 소리 잘 나오고 타지도 않았는데 교체할 필요는 없죠. 용량이 완전히 틀어지거나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리지널 부품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콘덴서는 다음 장을 이제 보시면 이제 콘덴서가 문제인데요. 콘덴서는 이제 필름 콘덴서가 있고, 그다음에 세라믹, 전액 콘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이제 전액 콘덴서라는 부분이 이제 알루미늄 막과 전액이라는 게 이제 화학 용액이죠. 용액인데 구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액이 세월이 흐르면 자꾸 흘러요. 밑으로 흘러서 빠져나오고, 그러다 보면 전액 콘덴서의 용량이 이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용량이 막 변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전액 콘덴서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이제 권고 수명을 이제 권장했는데, 그게 10년에서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미 45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 수명을 이미 훨씬 넘어선 거죠. 이제 오히려
지금까지 멀쩡한 게 신기할 따름이고요. 그 전액 콘덴서만큼은 교체를 해줘야 된다. 전액 콘덴서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건데, 동그란 원통형의 다리 두 개 달린 이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전액 콘덴서는 반드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자, 먼저 콘덴서 종류를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반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세라믹. 얘는 잘 고장이 나지 않는데 가끔 이 과전류가 흐르면 얘도 용량이 조금 바뀌면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다음 이렇게 납작하고 이제 그 매끈하게 생긴 거, 이게 이제 필름 콘덴서 또는 이제 마일러 콘덴서라고 하는데요. 얘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예. 거의. 그다음 얘도 필름 콘덴서입니다. 필름 콘덴서고, 요게 이 동그랗게 원통형으로 된 게 전액 콘덴서죠, 그죠? 예.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표시된 쪽이 이제 마이너스, 반대쪽이 이제 플러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이제 동그란 원통형의 다리가 두 개 있는 게 이제 전액 콘덴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얘가 문제가 생기면 요 밑으로 이제 그 전액이 흘러나오면, 지금 보시면은 밑판이 지금 약간 갈색이잖아요. 이게 이미 흘러나온 겁니다, 전액이. 그 다음에 요 경우를 보면 전액이 밑으로 나와서 이미 여기 이제 초콜릿처럼 이렇게 막 굳어서 본드처럼 붙어 있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예, 전액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좀 비교적으로 양호한 편, 위에는 상당히 양호하죠. 양호한데 밑에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얘도. 그렇지만 얘도 전액이 흘러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면 밑에는 멀쩡한데 위에가 이제 마치 대머리 벗겨진 것처럼 머리가 이제 이렇게 벗겨졌죠, 그죠? 이 그때 이 동그란 머리가 약간 튀어나온 형태. 문제가 생기면 여기 위에가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머리가 까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측정을 해보면요. 지금 220V, 220 마이크로파레드 전액 콘덴서인데요. 자, 요거를 멀티 테스터입니다. 멀티 테스터. 콘덴서 용량, 뭐 TR 저항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자, 여기에다가 한번 용량을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네, 측정을 해보면 지금 302 마이크로파렛이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 이 콘덴서의 값은 220 마이크로가 나와야 되는데 300이면은 뭐 거의 한 50% 이상 지금 오차가 생기는 거죠. 네. 당연히 이렇게 용량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성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각 부품별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해야 되는지, 보통 이제 컨덴서는 10%, 뭐 저항은 5% 이내인데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액 콘덴서를 이제 리캡을 해줘야 되는데, 콘덴서 제조사가 워낙 많고 또 콘덴서 종류가 또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품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그 작업 범위를 우리가 정할지, 그러니까 뭐 전체를 다 할지, 뭐 어떤 부분적으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